털어놓기 힘든 궁금증, 음지의 기묘한 사연들이 도착하는 여기는 수상한 메일함입니다. 저는 메일지기 이제 아선사패 김 PD고요. 오늘 시청자님께서 직접 카림바 연주로 보내주신 수배송으로 시작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은 미녀 개그우먼이셨던 과거형이야. 꾸미면 또 돌아와. 네, 알겠습니다. 허프로님, 그리고 저기는 가슴 배지에 지금 경찰과학 수사 달고 계시는 전직 경찰이셨던 백프로님 모십니다. 요새 뭐 짐 정리하느냐고 네네네. 막 버릴 거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떼갖고 그냥 오늘 하루 이거 입지 뭐. 이렇게. 겁나 멋있어요, 근데. 지금 드라마 나오는 사람 같아. CSI처럼. 그렇죠. 어. 하루 입고 또 버리고 막 그러려고. 이거 유니폼은 그래도 약간 간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20년 전 유니폼이에요. 맞네요. 사이즈가 20년 전 옷이. 오. 그때도 풍채가 좋으셨죠? 그렇죠. 첫 번째 메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3년차 회사원입니다. 저는 올 초에 카페에서 일하는 한 남자분의 준수한 외모에 끌려서 먼저 번호를 물어봐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가족 경영의 작은 동네 카페에서 일을 배우는 중이며 저보다 5살 연하입니다. 만나다 보니 제가 첫 여자친구라는 걸 알게 돼서 제 딴에는 엄청 배려해주고 신경 써줬습니다. 그렇게 반년 가까이 별탈 없이 연애하며 일본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여행이 채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우연히 남친 폰에 데이팅 어플이 설치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야? 왜 깔았어? 아니 뭐 사실 우리 얼마 전에 좀 크게 싸운 적 있었잖아. 그때 그 친구랑 술 취할 때까지 술 마시고 내가 고민 상담을 좀 했거든. 근데 내 여친이 나보다 나이가 있어서 결혼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부담스럽고 곧 헤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거 깔아보라고 추천하더라고. 얼핏 액정으로 보니 한두 명의 여자가 아닌 수십 명의 여자들이 매칭된 것으로 보였고 그중 몇몇의 여성분들에게 동네 친구 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걸 확인했습니다. 아니 난 진짜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어. 일단 그날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만나서 다시 얘기하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연달아서 하더니 사실 나 이번에 일본 여행 같이 갔다 온 뒤에 그때 또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헤어질 생각이었어. 아니 환승연애는 절대 아니고. 핸드폰을 확인하니 어플로 알게 된 여성분과 카톡으로까지 연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대충 보니까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고 생활 패턴도 알고 있는 사이 같았습니다. 저는 남친과 몇 번의 몸싸움 끝에 이 씨발 레나 이 개새끼야! 몸싸움 끝에 폰을 뺏었고 그 여성분에게 제가 여친임을 밝히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제 번호를 전달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똥마려운 개새끼 표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남친의 손글씨로 각서를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앞으로 남친이 친구 만날 때 인증사진 보내기, 핸드폰 언제든지 오픈하기, 카톡이나 인스타 및 거래 내역 오픈하기, 정기적인 데이트하기 였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연애 초 남자친구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었고 제가 남친에게 별로 원하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다고 했을 때 섭섭하다고 자기한테 기대해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몇 번 가볍게 같이 살자, 너 결혼할 거야? 라고 장난쳤던 걸 진지하게 생각하며 주변의 친구들에게 저를 결혼에 안 달란 여자처럼 전달한 것도 싫습니다. 냉정하게 남자친구와 미래를 상상했을 때 서로 같은 방향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연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헤어져! 노예 계약처럼 마지막에 각서까지 썼는데 안나 씨는 사실은 이제 뭔가 좀 집착이 있으신 편이잖아 원래 연애할 때.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저에 대해서? 단정지어서 얘기하세요? 늘 방송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집착 덩어리입니다. 이런 남자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집착을 처음에 부리겠죠? 네.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난 너랑 헤어질 거였다. 예. 일본 가서 갔다 오면 헤어질 거였다. 이런 말 들으면 전 바로 헤어져요.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미 정뚝떨인 거잖아요. 남자분이.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구차하게 하고 싶지 않고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나서 키스하고 섹스해야 되니까 나도 이런 얘기 들으면 정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남자 작은 카페에 부모님이 하는 거나 누나나 하는 거에 알바 대신 하는 메모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 거고. 일단 얼빠여가지고 사귄 거잖아요. 그렇죠. 24 정도? 그러면은 데이트 비용은 누가 낼까요? 여자분이 조금 여력이 그렇죠.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낼 거예요. 이 상황을 유추해 보건데 네. 근데 이제 웃긴 게 그거잖아. 일본 갔다 와서 헤어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기 전에 헤어지지. 미친놈아니야. 간사에 오뎅 먹고 싶으니까. 그렇지. 말하자면은 사실 대부분의 이 사연자 돈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비행기표 끊고
끊고 막 그렇죠. 그랬나 보다 예. 누나가. 왜냐하면 누나하고 돈 경제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본 여행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가보고 그렇죠. 싶고. 예. 그런데 약간 농담식으로 하는 너랑 같이 결혼할 거라고 하는데 이 남자애는 절대 그런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24, 5살에 무슨 결혼을 해요. 네. 사연자분은 농담 삼아 한 얘기를 진지하게 든다고 하지만 뼈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연자분은 사실은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니까 걸려갖고 이제 두들겨 맞고 뺏기고 뺏은 게 너무 누나한테 웃겨. 좀 응징당하고. 어. 근데 거기까지 그런데 그게 여자한테 내가 여자친구니까 전화하지 마 이거잖아요. 네. 남자가 어떻게 느낄까요? 너무 도망가야겠다. 답답하고. 그렇죠. 어쨌든 더 즐기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계속 그럴 거 어떤 수든수는 그럴 거예요. 네. 그것만 알면은 이 사연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본인이 생각하시면 돼요. 헤어지라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남자는 결혼할 생각 마음이 없어. 없어. 예. 그냥 연상의 푸근한 누나와 일본 여행 밥- 보내주는 그렇죠. 잘 사주는. 그렇죠. 네. 밥사 잘 사고 어. 각서 쓰는 거 보고 이거는 사실 부부 사이에나 하는 이런 행동인데 이거를 20대 초반 남자애한테 각서 쓰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쵸. 무의미한 짓이거든요, 되게. 무의미하고 옛날 사람이죠. 근데 각서를 쓰면서까지 지금 아직 헤어지자고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연자분은 그게 미련이 남은 거고 남자는 뭐가 됐든 그냥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타이밍만 보고 그렇죠. 재밌는 거예요. 예. 나쁜 남자가 되기 싫으니까 그냥 잡혀주고 있는 거고. 그 좋으신 정도 거죠. 얼굴이 되나 보지 뭐. 네. 얼빵가 보지 사실은 뭐. 얼굴을 사실 뜯어 먹거든요. 그렇죠. 얼굴 보면 화가 풀리고 막 그래요. 네. 자기 스타일 남자가 있으면 막 화가 막 나서 너 어쩌고저쩌고 얼굴 보면 화가. 근데 자기 또래의 남자는 그 맛이 안 날 거야. 아 그 소년미 같은. 그렇죠. 어. 사실 지금은 그랬지만은 다른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뭐 각서 쓰라 그러고 뭐 그러면은 금방 도망갈 수 남자가 있어요. 더 그럴 그러니까. 것 같아.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집착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빨리 헤어져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오. 이런 행동을 하면 무조건 그래요? 거의 99.9가 그래요. 고마워 경실아. 데이팅 앱을 그게 부담스러워서 깔았다고 하는데 친구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 나 그것도 싫어요. 친구한테 결혼에 매달리는 여자라고 얘기한 것 그렇죠. 자체도 예. 너무 그렇죠. 싫고 예. 네. 친구한테 내 얘기를 한 것도 싫고 어려. 그치. 너무 어리잖아. 맞아요. 어린 거죠. 어린 애랑 사귀었잖아요. 좀 대신 어때? 잘생겼잖아요. 아 헤어지기 싫어. 그죠? 예. 헤어지기 왜냐면 싫은데. 예. 그만큼의 그 내 리즈를 만족시키는 외모에 아니 그게 알았어. 아 그리고 연하 5살인데 내 말 잘 듣고 그런 애 어디서 또 발견하기가 힘들거든. 쉽지 않죠. 네. 이제 반대로 이제 이 남자친구가 적어도 몇 년 이상은 계속 경제 능력이 없잖아요. 네. 그걸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될걸요. 지금 이 연애 상황은 사실은 끝이 났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상황만 냉철하게 한번 보세요. 결정은 그 다음에 하셔도 돼요. 지나간 것 같아요 이미. 네, 그냥 마음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 상황 같습니다. 아깝다. 아깝지만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시고 두 번째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직장은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으로 몇 년 전 대리과장, 차장 등의 전형적인 직급 체제를 없애고 매니저님으로 직함을 통일했습니다. 오. 회사에서 메일로 전체 공지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매니저가 아닌 직급으로 부르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부장급 꼰대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매니저님이라고 불렀을 때 부장 레벨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여러 번 바뀌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제 속에서 이 꼰대들을 눌러주고 싶은 오기가 단전부터 끌어올라서 꾸준하게 매니저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희 팀에서 저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오. 결국은 저도 제 풀에 꺾여서 다시 직급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매니저님을 매니저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 이 사람들 진짜 밖에 나가면 아저씨 1, 2, 3인데 조직 내에서 그렇게 불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걸까요? 옆팀 동료 팀장님은 제 회사 친구를 매니저님이 아님 안나 매니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건 원래 직급보다 더 듣기 싫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똘끼 있는 젠지 사원이 저희 팀에 와서 이 팀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걸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꼰대를 왜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추가로 최근에 상갓집에 가서 이거 또 다른 질문 같아요. 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동료가 우리 진짜 건강하자. 나는 인사를 건네는데 상황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곱씹어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세 분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콘텐츠 많이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일명 좀 앞서간다고 하는 IT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무슨 과장님, 무슨 대리, 무슨 주인 대신에 외국어 이름. 안잘라, 제니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토니, 바꿔라. 토니 프로님 이렇게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다 없어졌죠. 예,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다시 다 네, 없어졌어. 다 없어졌습니다. 싹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 우리나라는 안 맞는 거죠. 안 맞는데도 왜 그런 걸 했냐 하면은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뭐 미국 본사를 두는 거랑 같이 일체감을 하려고 사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나 한국 저기 IBM은 사장이 미국 사람이죠. 자기 어떤 경영 철학을 한국화시켜서 뭐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저 같은 50대, 40대 꼰대들은 연봉 호봉차로 올라가서 자기들은 자기 상사들한테 그걸 했으니까. 했는데 받고 싶은데 이제 와서 새파란 애들이 상원 매니저. 이렇게 하면 저런 이 새끼 이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한 번에 자를 수도 없는 거니까 왜 저 아저씨 1, 2, 3들이 그 짓을 하느냐 대우받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 이게 제가 알아봤더니 실리콘밸리 같은 데 가도 예를 들면 뭐 되게 더 수평적일 것 같잖아요. 조직 문화가. 물론 영어를 뭐 헤이 아나, 헤이 뭐 상훈 이러긴 하는데 수직적인 건 똑같다. 그럼 오히려. 이름만 그럴 뿐. 왜냐면 하는 업무가 달라요. 맞아. 그럼요. 네, 그 책임도 다르고. 그리고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직장 내에서. 제 사연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넌 안 늙을 것 같니? 아니야 그거 말고 아니 그거 아니잖아. 네, 요게 나오잖아요. 밖에 나가면 아저씨 1, 2, 3. 밖에 아니잖아요. 그쵸? 회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셋 다 꼰대야. 그렇죠. 누가 하나 젊은 애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아저씨 1, 2, 3은 퇴직을 할 거예요.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봉급쟁이고 월급쟁이니까 본인의 결정을 해야죠. 나는 진짜 수평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본인은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그렇게 하고 네. 본인이 중간 직급에 올라갔을 때도 난 경력이 낮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아저씨 1, 2, 3에 대한 혐오감이 있죠. 그렇죠. 저 새끼들은 능력도 없는데 월급만 쳐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한 거예요. 네. 그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죠, 당연히.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 거고. 네. 아, 우리는 그래도 외국계 회사, 미국계 회사인데 너무 수직적이야.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네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느낌.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프라이드를 본인이 실현하시면 되고. 아, 쉽지 않아요. 새로운 문화가 아마 오긴 올 건데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상하 위계 질서가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만 갑자기 그게 없어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무슨 연극쟁이도 아니고 그 유교적 질서가 뭐 회사 내에서는 없어지긴 힘드니까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본인 일에 좀 집중을 또 하시면은 또 나중에 점점 또 본인한테 맞는 회사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문 내고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마음이 울적해져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 거지 그 사람이 맥락이 안 맞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는 이것과 앞에 얘기가 전 맥락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회사 생활이나 이 어떤 상황적 상황에 대해서 네. 자기 중심적이에요. 네.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럼요. 아저씨 1, 2, 3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는 그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나 싶었어요. 왜냐면 장례식장 가면 아유 건강해. 예, 그죠. 네, 우리 건강해서 네. 가족들이랑 오래 살자 뭐 이렇게 난 되게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예.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장례식장은 슬퍼하는 곳이다. 이 명제를 어겼어. 왜냐면 이걸 교본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명제를 매니저님이랑 화기로 박았으면 했는데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그렇죠. 그 명제가 어긋나면은 그렇죠. 이분은 왜 왜 그러지? 이러지? 열받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본인을 아시겠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경험이 쌓이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 속마음과 다른 어떤 맥락에서 내가 무슨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니 그냥 소신대로 일어나서 상관없어요. 예. 이분은 본인 능력을 굉장히 최대한 키워서 그거를 네. 강점으로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한번 다음 메일 한번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5살 주부로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1층에 살고 있습니다. 1층은 위험할 수 있어서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주의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해가 지기 전 저녁 시간대에 커튼을 열어둔 채 TV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희 집 거실을 보며 고무줄 바지를 주섬주섬 내리더니 노상방뇨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용변이 급하다고 하기에는 행동이 너무 느렸습니다. 소변만 보고 그냥 가겠거니 했으나 성기를 태연하게 흔들고 풀밭을 건너 들어와 거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개가 짖었음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들여다보다가 소파에 앉아있는 저희 신랑을 보더니 느긋하게 뒤돌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관리사무소에 가서 상황 설명을 했는데요. 이쪽에는 CCTV가 없다더군요. 그리고는 2000세대가 넘는 큰 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소장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분이 멀찌감치 쳐다보기만 했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주거침해 시도도 없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네요. 아니 멀찌감치가 아니라 풀밭을 건너 들어와서 가까이서 봤다고요. 소변이 급했던 게 아니라 노출증 환자라니까.
단지에 애들도 많은데 다음에 또 와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아니 이런 일로 그렇게 겁내시면 1층에서 어떻게 삽니까? 네? 저는 이 내용을 아파트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관리소장의 언행도 첨부했는데 혹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될까요? 이 글을 올리고 난 뒤에 주민들의 걱정과 대책에 대한 댓글들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관리소 입장에 댓글을 달아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관리소장이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분은 관리부장이라서 정정한다고 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분이 올린 댓글은 관리소장님이 아닐 뿐더러 관리부장님께서 저렇게 대응하지 않았다는데 입주민 모두가 보는 곳에 사실관계를 더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관리실에 확인해본 결과 처음 관리소에 도움 요청하셨을 땐 노상방뇨나 성기 노출에 대한 언급 없이 1층 입주민과 눈이 마주쳤다고만 얘기하셨다고 해서 관리부장님이 신고가 어렵다고 했다는데요. 말이라는 게 다르고 다른 건데 다른 내용으로 왜곡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댓글을 본 사람들은 관리소에서 이와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며 민원을 하러 갈 땐 녹음과 녹화를 필수로 해야 한다면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이번 일을 많이 배웠고요. 이렇게 또 사람을 믿는 것에 멀어져 갑니다. 뒤로 들은 얘기로는 그 관리부장이 관리소장 2명을 억울하게 퇴사시켰다고 하네요. 제가 상대할 인간이 뭐 때문에 쌍욕을 받고 그냥 잊어야겠죠. 저런 인간은 어떻게 대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또 그런 노상방뇨 인간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도 이제 1층 주민으로서 좀 취약하긴 해요. 특히 여름이나 가을, 봄, 가을에 그렇죠. 창문 열어놓을 때 좀 취약하긴 하고 이 고무줄남은 좀 의도가 있어 보이긴 해요. 당연히 있죠. 예. 그리고 안면방해로 이거는 저기 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판례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뭐가 들어왔다고 해서 주거침입 그런 게 아니라 네. 주거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 명확해 보이면 바깥에서 쳐다보거나 뭘 찍는 것도 네. 주거의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변호사랑 상의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만약에 더 문제가 되면은 그 창문 앞쪽에 경고문을 붙이거나 꽃나무 같은 거라도 좀 올려갖고 하면은 조금 이제 확보가 되니까 그건 네. 이제 관리소랑 얘기를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제가 팁을 주면은 이제 1층 피플로서 요새 뭐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블라인더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오픈되어 있으니까 거기 공기와 이런 게 다 통하죠. 근데 밑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생활하는 이 공간은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블라인드가. 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가 뚫리니까 우리 집 천장만 보이지 사람들이 안 그렇죠. 보여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보통 고용관계인 하청에 있는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계약 보통 맺죠. 그렇죠. 네. 회사가 있고 회사에서 있는 직원이에요. 네. 그 사람이 사무관리를 하고 그걸 직접 실행하는 거는 관리소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 관리소장한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이중 구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보통 이런 문제가 되면 게시판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관리소 이렇게 되죠. 사실은 이건 관리부장이라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완충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총알바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댓글을 달았다가 옹호했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부장. 마누라나 아니면은 가족이나 아니면 인적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이 벌어질 때 이 똑같은 짓을 계속 할 겁니다. 주민들이 뭔가 불만을 제기하면 물타기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예. 그 사람하고 댓글로 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네. 예, 그거는 그럼 이런 일이 있으면은 관리부장을 직접 해서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네.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는 요새 거의 필수 같으니까 항상 뭔가 대화를 할 때는 그렇죠. 뭐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거 어차피 녹화되고 있는데 뭘 녹취를 해? 알겠습니다. 자, 다음 메일 한번 확인할게요. 재밌네. 이 비디오는 요즘 가슴에 불구덩이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잠을 못 이뤄 메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의 성장 과정은 대충 이렇습니다. 1남 6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 왕자처럼 크는 오빠 밑에서 시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람, 주폭, 학대를 일삼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방관하셨고 언니도 저를 물고문하고 오빠 또한 사정없이 저를 구타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학창시절 내내 왕따였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속옷을 입어본 적이 없고 월경이 시작될 때쯤 생리대 살 돈이 없어 걸레를 차고 간 적도 많습니다. 그 와중 제가 초등학생 때 가정에서의 폭력과 따돌림으로 저랑 6살 차이 나는 언니 한 명은 자살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가 될 무렵부터 부모님의 연세가 많아져 병간호는 다 저의 몫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도 부담이었지만 대병 기저귀를 갈며 간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더 이상 병원비 낼 돈이 없다고 하자 어머니는
돈 없는 건 자식도 아니다 라고 했고 전 그렇게 집과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살다가 현재 남편의 계속되는 설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집도 엄마가 두 집 살림이고 변변치 못해. 근데 문제는요, 시어머님께서 남친분과 헤어지며 시작됐습니다. 주마다 집에 4회 넘게 방문했으며 끝없이 같이 나들이를 가길 원했습니다. 제가 첫째를 출산하고 6개월 만에 외출해서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카페에 찾아와 우리 아들 불러서 차 타고 갈 생각 말고 걸어가라. 저는 둘째 막달까지 시댁 가서 설거지하고 13가지 전을 만들어 오래서 다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시댁 거실에 걸려있던 저희 가족 사진을 어느 순간 저만 없는 사진으로 바꾸셨더라고요. 한 번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안 오셔도 된다고 하니까 부조만 10만 원 한다고 하셔서 안 받겠다 했습니다. 그 뒤 연락 한 번 없으시다가 2주 뒤 제 생일에 전화하셔서는 우리 아들 힘드니 밥 멀리 나가서 먹을 생각 마라. 잘한다고 노력해도 돌아오는 건 큰 소리와 욕뿐이었고 남편에게 5년 동안 울고불고 힘들다 사정해도 도리는 지켜야지 라는 말로 방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핸드폰에 신우이와의 통화 녹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10만 원이 어때서? 10만 원 더 받으면 뭐 돼? 걔는 욕심도 많고 걔는 왜 그렇게 예민하냐? 나는 엄마가 10만 원 한 거 이해해. 와이프니까 참고 살아야지. 걔는 있잖아, 친정에서 사랑을 못 받고 오빠한테 차별받고 자라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한 거 아니야? 근데 걔는 친정이 없어서 절대 이혼은 못할 거야. 통화 속 저는 예민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고 남편은 제 편도 아니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남편을 참 많이 사랑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질 건 없어 보이고 남편과 시댁은 한 몸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 뿐입니다. 어렸을 때는 저 하나만 책임지면 됐는데 이제는 어린 제 아이들이 눈에 밟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네요. 내일 정신과를 가려고 하는데 다시 반복되는 터널 같은 삶이 힘들기만 합니다. 진짜 힘드시겠네요. 이런 등신들이 있어요. 청와도 못 보니까 마누라를 무시하고 무슨 네. 옛 말로 식모살이보다 못한 그런 어떤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에요? 집사예요? 이거 아침 드라마도 이렇게는 안 쓸 것 같아. 이거는 이혼의 사유로 넘치는 거예요. 사연자분이 남편을 고소해야 돼요. 남편한테 위자료 청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자체만 가지고도. 네. 지금 이 상태는 그냥 있어서는 이분은 못 살아요. 이렇게 살아야 하면 안 돼요. 이건 큰일 나요. 이분은. 위험해지죠. 그럼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자존감이 낮으셔가지고 그렇죠. 혼자서 자립하신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요새 어느 식당 가서 일해도 돈 200만 원, 300만 원 다 받아요. 네. 자신감, 마음의 너무 오랫동안 학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네.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갖고 학대하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내 가족인데 이런 학대하는 사람도 내 가족인데 라고는 생각 때문에 못 벗어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족이에요. 학대하는 그 가해자들이죠. 범죄자들이지. 네. 말을 가려해야지.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남편이란 놈은 뭐예요 이게 지금. 이 아이들은 이 엄마를 인정할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이 생활은 이대로 하면 안 돼요. 네. 사연 이렇게 마무리 해보고요. 저 댓글 관련된 것들 좀 살펴볼 건데요. 186화에 그 집중력을 잃었다라고 해서 그 이어폰 끼고 가벼운 일부터 한 다음에 팟캐스트 들은 다음에 나중에 좀 일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댓글이 좀 많이 달려 있어요. 두 번째 사연은 주의 산만 형태의 신기 아닐까요? 할 때 빡 제대로 하셔야 하는데 익숙한 거 듣고 싶은 거 들으면서 편안한 소리를 들으면서 일하고 일하는 환경이 편하셔서 그런지 어쩌면 주변 소리 거슬려서 집중을 못하고 이어폰을 꼈는데 그거에 익숙해지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연봉 오르신 거 부럽네요. 기관관 정신. 맨 마지막 줄의 핵심이 있네요. 연봉 그렇죠. 오른 거 부럽네요. 배 아픈 거지. 일단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이분은 뭐 이렇게 해도 회사 생활은 다 해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월급이 오르지. 그렇죠. 회사가 그냥 아무나 돈 주겠습니까? 그리고 업무 사연, 일 능률, 의욕, 보람도 떨어지는 건 번아웃 증상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번아웃의 가장 큰 시그널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회사 가기 싫다. 모든 사람들이 안 가고 번아웃인가요? 오늘 눈 떴을 때 회사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죠, 저는. 그래요? 왜냐면 괴롭힐 사람이 있잖아.
작은 PD님들한테 물어볼까요? 돈 떴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이 채널에서 나가라는 김 PD님 웃겨요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아직도 반대예요. 그냥 일하실 때 한글이 들리는 방송을 들으면서 일을 하시면은 집중이 될까요 그게?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팝송은 괜찮아요? 네, 팝이 그나마 낫고 팝보다는 경음악이라고 아. 하는 예전에 인더스트리얼 뭐 이런 쪽 연주 음악이 좀 더 낫고 뭐 이런 이렇게 계열이 뭐 의미를 있거든요. 모르니까. 보통 이렇게 언어의 사고라는 게 자기 모국어로 뇌가 사고하게 돼 있는데 모국어가 또 들리면은 아무래도 이게 예, 중첩이 일어나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저는. 스매 듣지 말란 소리예요. 나가 임마! 농담이에요 농담. 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피드백 메일 하나 왔습니다. 185화에 결혼에 미친 직장 동료 사연 기억나시죠? 네. 제 사연이 나오는 걸 듣고 너무 반갑고 놀라워서 바로 후속 메일을 보냅니다. 그 팀원은 파혼한 남친과 결혼 진행 당시 청첩장 찍을 시간이 없어서 모바일 청첩장으로 친척들에게만 보냈었대요. 배상은 선생님 말씀처럼 허언과 결혼을 앞둔 팀원이 부러워서 한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최근에는요 어플에서 남친을 만났다고 합니다. 팀 내에서는 떡밥을 던져주지 말자고 했고 업무 외에 말을 안 거니까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다만 갑자기 연말에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피우진 않을지 저희 팀 모두가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모바일 그거 했는데 왜 친구들한테 안 보내? 그러니까. 개뻥이지 개뻥. 개뻥이 아. 진짜 구라지. 아니, 그러니까 모바일에 쓰면 더 쉽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단톡방 같은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모바일 이거 보낼게요. 죄송해요. 이렇게만 해도 되는 무조건 거잖아요. 올리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이분이 사연을 좀 보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분도 사실 이제 황탈하게 살려면 이 짓을 계속하면 아무래도 도태될 거 아니야 직장에서. 요번에 좀 사연 한번 보내주셨으면 어떨까 싶기도 글쎄 하고. 말이에요. 네. 자 수상한 메일함 여러 사연 저희 모집하고 있습니다. 뭐 가벼운 사연도 되고요, 궁금증, 그다음에 그냥 나의 속풀이, 그다음에 즐거운 일, 공감 다 받습니다. 어때요? 수상한 메일함 조회수는 올라갔나요? 그래서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팟빵에서는 잘 안 넘어오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조져야 되나? 그럼 박 PD를 조져야 되나? 박 PD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래? 김 PD를 조주면 김 PD가 박 PD를 조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너무 가혹하다. 가혹한 거예요? 맨날 욕하고 그럴 텐데. 상병을 까면 상병 밑에 이제 다 집합이죠. 네. 자, crami@podbbang crime@팟빵.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